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이게 기술 변화가 예술 또 우리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고드는 상당히 흥미로운 글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발터 베냐민의 아우라 개념, 그리고 질들레즈의 영화 이론, 여기에 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사건이 영화를 어떻게 바꿨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들이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과거의 통찰이 지금 AI 창작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앞에서 느껴지는 그 뭐랄까 특별한 경외감, 베냐민이 말한 아우라,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그거죠. 베냐민이 1935년에 벌써 사진이나 영화 같은 기술 복제가 나오면서 예술 작품이 가진 고유한 아우라, 그러니까 그 작품만이 가진 시간과 공간의 흔적, 그 분위기 같은 거요. 아, 네네. 이게 약화될 거라고 본 거죠. 원본하고 복제본 사이의 경계가 좀 흐려질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한 셈입니다. 와,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진짜 놀라운데요. 지금 뭐 디지털 이미지나 AI 창작물 보면서 느끼는 거랑 딱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아우라라는 게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좀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정확히 딱 잡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 정의 자체가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의 유일한 현상, 뭐 이런 식이니까 좀 시적이기도 하고 측정하기도 어렵죠. 네. 그리고 솔 루이트 작품처럼 지시서만 있고 뭐 실행될 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작업이나 쿠바마 야요이의 무한 거울방 아시죠? 안에 알죠? 그런 건 여러 장소에 똑같이 설치되잖아요. 이런 현대미술 앞에선 사실 원본이란 개념 자체가 좀 희미해지니까 베냐민 틀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본의 가치가 흔들리는 경험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건 사실 더 큰 어떤 역사적인 패턴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5세기에 구텐베르크 인쇄술 나왔을 때도 비슷했거든요. 아, 인쇄술이요? 네. 그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베껴 쓴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계로 막 찍어내는 대량 인쇄 성경 앞에서 그 신성함이 도전을 받은 거죠. 이것도 정말 신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는가?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보면 새로운 매체가 나올 때 처음에는 막 이거 가짜 아니야 하고 거부하다가 점점 그 편리함이나 뭐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쓸만한데? 하다가 결국에는 가치 기준 자체가 변하는 거죠. 꼭 원본이어야 해. 이렇게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요즘 AI 기술에 대한 반응하고 너무 비슷한데요. 처음에 막 의심하다가 슬슬 써보면서 가능성을 보고 이제는 뭐 진짜 창작이란 게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가게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기술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패턴이라는 게 시대를 넘어서는 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서 딜드레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딜드레즈는 영화를 그냥 뭐 오락이나 예술 이거 넘어서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어떤 사유 기계로 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영화의 문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분석을 했어요. 문법 자체를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인지하고 지각, 거기에 맞춰서 감정을 느끼고 감정, 그리고 명확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행동, 이 인과관계가 아주 뚜렷한 서사 구조를 말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존 포드 서부국 같은 거 보면 악당이 나타나고 상황, 주인공이 분노하거나 결심하고 감정, 그리고 뭐 총격전 같은 행동으로 행동 딱딱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해하기는 쉽겠네요. 네, 근데 2차 대전의 그 경험,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원자폭탄 같은 그런 사건들은 기존의 그런 명확한 인과관계로는 도저히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아, 상상만 해도 그러네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정확해요. 그 거대한 비극 앞에서 기존의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도 이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믿음 같은 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명확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 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영화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시간 이미지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아, 시간 이미지요? 그럼 그건 운동 이미지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를 들어 로셀리니 감독의 독일 영년 보면 폐허 속을 소년이 그냥 목적 없이 막 떠돌아다니거든요. 더 이상 어떤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안토니오니의 정사 같은 영화 보면 문제가 딱히 해결되지도 않고 인물들이 그냥 그 상황 속에 놓여서 방황하고 그렇거든요. 아,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전 관객들은 그래서 왜 이렇게 지루하냐?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전쟁 이후의 그 변화된 현실 인식, 어떤 혼란이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새로운 영화적인 언어였던 거죠. 행동 대신에 시간의 흐름 그 자체? 아니면 기억, 꿈, 환상 같은 내면의 상태가 영화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와, 들레즈 덕분에 영화를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거네요. 예전엔 그냥 이거 무슨 내용이지? 하고 줄거리 따라가기 바빴다면 이제는 이 영화가 나한테 어떤 경험을 주지? 이 경험이 날 어떻게 변화시키지?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유하게 만드는 거죠. 영화는 사유를 만드는 기계라는 들레즈 말이 딱 그거예요. 정답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우리 각자가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예술 영화나 실험 영화 볼 때 줄거리 요약보다는 그 영화가 만들어내는 어떤 독특한 분위기나 감각적인 경험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 이게 바로 들레즈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재밌네요. 그럼 베냐민하고 들레즈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기술과 역사가 우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베냐민은 기술 복제라는 게 예술 작품, 즉 대상의 아우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주목했다면 들레즈는 2차 대전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세상을 보는 방식, 즉 주체의 인식 자체를 바꾸고 그게 결국 새로운 영화 형식, 시간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본 거죠. 아하. 둘 다 결국 외부의 어떤 변화가 우리의 내면적인 경험이나 예술 표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시 만드는지 이걸 보여주는 셈입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베냐민도 아우라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만 본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 그런가요? 네, 오히려 한정판 상품이라든지 요즘 NFT 같은 거 아니면 콘서트나 팬미팅 같은 그런 라이브 경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아우라가 계속 만들어진다고도 봤다는 거죠. 인간은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진짜, 특별함 이런 걸 추구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딱 AI 시대에도 그래도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논의가 계속되는 것처럼요. 네, 정말 그렇네요. 자, 오늘 저희는 베냐민의 아우라에서 시작해서 기술 복제의 의미,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들레즈가 포착한 영화의 놀라운 변화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와 봤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결국 진짜와 가짜, 원본과 복제 이런 개념들의 의미는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기술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에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날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또 음악까지 만드는 이 시대. 이게 어쩌면 과거 사진 기술의 발명이나 2차 세계대전만큼이나 거대한 인식의 전환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AI 시대는 과연 어떤 새로운 이미지와 사유 방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대한 이해를 또 어떻게 바꿔 놓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